춘천이모 시리즈 34편 어느 묻어왔던 여름날. 이번 얘기도 고딩 때 얘기야. 저번 얘기보다는 시점이 좀 뒤이지. 그렇게 인연이 된 그분과는 간혹 놀러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내가 사람 사귀는 능력은 탁월해서 마음만 먹으면 다 내 편으로 만들거든. 그해 여름날 그 보살님네 오랜만에 인사를 갔어. 그때가 낮에 간 거니 아마 방학 때였겠지? 인사를 드리고 한참 얘기를 하던 중이야. 갑자기 날 보시고는 물가 놀러 가기로 했냐고 하시더라. 응, 나 그때 친구들이랑 주말에 수영장 가기로 했거든. 어찌 아셨냐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지. 참, 이분 거식이시지? 난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 정말 수영장이냐고 물으시는 거야. 어디 바다나 강, 하다못해 계곡 아니냐고. 난 아니라고 했지.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가까운 풀장에 주말 낮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거든. 그러시더니 자꾸 이상하네 하시는 거야. 난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네 얼굴에서 자꾸 물이 느껴진대. 말은 그리 하시는데 난 알아. 그건 애들로 놀라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건 익사할 수가 있단 거였어. 그러시면서 수영장에서야 빠져 죽을 리 없지만 조심하고 절대 계획이 바뀌어도 다른 곳은 따라가면 안 된다 하시는 거야.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바뀌었을 것 같아? 안 바뀌었을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희롱 좀 했다. 계획은 안 바뀌었어. 원래 계획대로 친구들과 난 수영장에 갔어. 근데 무속인들의 말은 나름 분석이 필요한 게 천기누설 안 하려고 좀 애둘러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실 때도 있어. 그냥 떠오르는 단서들을 얘기하신 거지. 그런데 수영장 가기 전날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또 셜록 홈둥이로 변신해서 열심히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답이 안 나왔어. 수영장은 물놀이 하기 진짜 안전한 곳이잖아? 물론 깊은 곳도 있긴 하지만 안전요원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리 넓은 곳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귀신이 없어. 난 수영장을 좋아해서 수영장을 그리 많이 다녔어도 수영장에서 물귀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오히려 수영장 탈의실 같은 곳에서는 본 적이 있어도 말이야. 그럴 땐 없어질 때까지 딴짓하며 기다리거나 아예 그날은 안 가거나 수영 중 돌아다니는 게 보이면 도망은 온 적이 있는데 풀 내부에 있는 귀신은 못 봤어. 그런데 그리 안전한 곳에서 익사수가 있단 건 심장마비 외엔 없잖아? 준비 운동도 철저히 하고 18살 강철 심장이 수영장 들어가서 심장마비가 걸린다?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벌떡 일어났어. 우리가 가기로 한 그 수영장, 계곡 옆에 계곡물 그대로 바다하는 수영장이었어. 물귀신이구나? 거기라면 충분히 물 타고 수영장에 들어올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럼 상당히 위험하지. 태양이 쨍쨍 쬐는 대낮이지만 수영장 특성상 부적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난 맨몸이잖아? 난 다음날 친구들과 만나 그 수영장에 갔어. 딴 데로 바꾸고 싶었지만 다수의 의견이라서. 가보니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어. 일반 어른들이 놀고 있는 풀을 유심히 살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내 다리로 유인했지. 발끝을 살짝 물에 담그고 찰랑찰랑 나 잡아봐라. 그리고는 매의 눈으로 풀을 살피는데 갑자기 내 눈에 풀 가운데쯤에서 사람이 물에서 움직일 수 없는 속도로 내 쪽으로 쭉 빠르게 오는 게 보였거든. 진짜 한 놈 있더라고. 수영을 포기하고는 난 대부분의 시간을 헐벗은 누나들 몸매 감상과 짐 지키기, 그리고 핫받은 군것질과 큰 풀 10m쯤 옆에 있는 작은 풀에서 유아들과 좋은 삼촌 코스프레하며 놀았어. 그래도 물엔 들어가 봐야 하잖아? 거긴 맨 땅이 중간에 있어 건너오지도 못하고 와도 내 종아리 겨우 오는 8세 미만이 놀던 데야. 크크크크. 사람들 어찌 해보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대. 그 사람들을 그런 곳에서 익사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니까 말이야. 일반인은 무리지만 나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부적도 안 가지고 있는 나라면 아마 충분히 딴 사람 눈 가리고 홀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유아용 풀에서 놀 때도 넘어오고 싶어 환장을 하더라고. 내가 나가서 일부러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수영장 테두리 따라 동물원 물개처럼 쫓아다니더라. 물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름 물귀신 끌고 다니며 조련하는 재미는 있었어. 그래도 그분 경고를 소홀히 생각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었으면 난 못 모르고 뛰어들었을 테고 난 진짜 다음날 조간신문에 났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34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살님네 인사를 갔다가 그 보살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 아니 근데 수영장에 나타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영장 물을 계곡에서 퍼온 거면 또 그거를 따라서 올 수가 있구나. 참네. 루트도 다양하네. 아니 이게 뭐 말해주지 않으면은 뭐 알 수가 없으니 뭐 맘 놓고 갈 수가 있겠나 진짜.
춘천이모 시리즈 35편 죽어서도 당신만을. 이 얘기는 내가 제대하고 들은 얘기야. 얘기의 주인공은 내 고등학교 친구이고, 이 친구는 학창시절 친하진 않았지만 나름 좀 무속이랑 관계있다 생각했던 친구였어. 왜냐하면 수호령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친구였거든. 내가 제대를 하고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 크크크 불쌍한 놈. 난 그날 그 친구와 한잔했고 걔에게 항상 하던 질문을 했지. 니네는 귀신 없어? 그 친구는 내 비읍시읍 같은 질문에 있다고 대답했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더라. 그 친구는 수방사야. 그것도 방공 포병이었어. 서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높은 빌딩들 꼭대기에 군 부대들이 있었어. 그 부대는 정말 지읒 같다고 해. 장소는 서울 한복판이지만 거의 근무 환경은 최전방이야. 4개월간 면회나 외박도 안 된다고 해. 씨밤바. 그곳에 처음 가선 좋았다고 해. 보초 설 때랑 하루 몇 차례나 있는 훈련 이외엔 누구도 안 건드리더래. 그냥 자는 게 일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자대 생활이 좀 익숙해지니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래. 매일 똑같은 일과의 연속이고 근무도 그 높은 빌딩 위에서 서니 얼마나 단조롭겠어. 체육도 못하고 그냥 테레비 보고 책 보는 게 낙이었다고 하더군. 보초를 설 땐 간혹 포대장이 순찰을 나왔지만 그 좁은 빌딩 옥상에서 어디로 오겠냐고. 그냥 나오는 소리도 다 들리고 하니 짬 좀 먹고 나니 나올 땐 다 알겠더래. 그 뒤론 사수도 자고 지도 자고 했다더군. 그런 날이 지나던 어느 날 선임이랑 보초를 나가 선임은 선임대로 디벼져 자고 자기도 자기대로 잠이 들었다고 해.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깨어있더래. 올 웬일로 근무를 똑바로 서나 했는데 그때 불과 한 20m도 안 되던 내무반 문이 스르르 열리더래. 뭔가 하고 쳐다봤는데 뭔가가 꾸물꾸물 기어나오더라고 해. 그렇게 나온 뭔가가 갑자기 파바박 하면서 기어왔대. 기어와서는 자기 눈 앞에서 웃고 있는데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곤 기절했다고 해. 그리곤 놀라서 잠에서 깼고 일병 주제에 근무 중 잤다고 고참에게 마르고 닳도록 까였다더군. 일병인데 자면은 개까이죠. 자는 것도 상병 꺾여야지 좀 잘까 말까 하는데 일병이 빠져가지고 근무 중에 자게 돼 있나? 그리고 내무반에서 자는데 그날부터 계속 악몽이 시작되었다고 해. 잠만 들면 자기 발 앞에 있던 내무반 창문에 어떤 남자의 그림자가 보이더래. 어떤 머리를 짧게 자른 남자가 계속 흔들흔들 거렸다고 해. 무섭. 나중엔 자기 분대장에게 얘기도 해보았지만 그땐 짬이 최고였던 분대장조차 그게 뭔지 몰랐다고 해. 사고가 없었거든. 내 친구가 미쳐갔어. 누구도 원인도 모르는데 자꾸 이상한 건 보이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는 똑같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날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걸 본 거야. 근데 창밖에서 자기를 지켜본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자기를 보던 게 아니더래. 매일 봤다고 생각했던 건 누군가의 뒤통수였고 그게 군화끈에 목에 달려 매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 목 매달고 살자는 거야 그러면? 내 친구는 그 뒤로 그게 뭔 일인지 알아보러 다녔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모르더래. 그러다가 그 초소 근무를 끝내고 후방으로 나오게 되었지. 그리고는 그 초소에 오랫동안 관여하고 있던 보급관인지 인사계인지 하는 학사관과 면담을 했었나봐. 너무 힘들어서 그냥 푸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주더라고 해. 아직도 그러냐고 하면서 말이야. 그 간부가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래. 예전 그 진지에 있었던 얘기라며. 그 진지에 어느 날 이등병 하나가 전입을 왔다고 해. 그 아이는 집도 서울이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이었대. 그렇게 전입을 온 후 자대 생활에 익숙해 가는데 이 이등병이 시간만 나면 바깥에서 먼 산을 바라봤다고 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옥상 진지에서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눈에 뻔히 보이는 집이 애인이 살고 있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는 매일 자기 여자친구네 집을 보는 게 낙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누구나 겪는 이별이 찾아왔죠. 이별을 통보받고도 매일 여친의 집을 보던 그 친구는 어느 날 그 여자네 집을 보며 목을 메었다고 해요. 그 뒤로 그 초소엔 항상 그 아파트를 바라보는 귀신이 나왔는데 나중엔 그 인사계인지 하는 분이 무당을 데려와 그 기운을 누른 후엔 출몰을 안 했는데 나름 그런 걸 잘 느끼는 친구가 거길 가는 바람에 그 영가를 본 것 같아요. 친구는 다음날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 부적을 받아갔는데 그 뒤로 무사히 군 복무를 끝냈어요. 더 얘기가 있지만 술자리여서 이만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35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자친구와 이별을 해서 살자를 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한가 봐요. 참 군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너무나 그 목숨이 소중한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고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게 군대에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안 보이잖아. 그냥 바로 앞이 깜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하나 있던 빛이 나한테 너무 큰데 그게 사라져버리면은 진짜 답도 없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군에서 이제 그런 말도 굉장히 많죠. 일말 상초. 그게 이제 일병 말에서 상병 초 때 여자친구랑 많이 헤어진다. 근데 그 전에 헤어지는 분이 더 많고 사실 2등병 때 많이들 헤어지더라고. 춘천이모 시리즈 36편 셀프 빨래방에서 어찌 어젠 얘기가 잘 안 풀린다고 했더니 술김에 존댓말로 하고 있었더군요. 어제 제가 유러지? 님을 오해하여 큰 결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인터넷에 글 쓴 게 2013년 11월 12일이었는데 새해가 불과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제 닉을 그리 택했어요. 저는 85년생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8504. 85년생이시구나. 죄송한 마음 담아 유러지님께 이 글을 올리오니 딴 분들은 허락 받고 보십시오. 크크. 어제 본의 아니게 존댓말을 해서 미안. 이제 내 반말에 길들여져 있을 건데 이런 메조키스트들 같으니. 메조키스트란 사디스트에게 억압, 폭력을 당하며 흥분하는 피가학 성애자를 뜻합니다. 훗! 오늘은 원래대로 반말풀로 들어가자. 욕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크크크. 이 얘기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얘기야. 나름 신상이라고 하려다가 임팩트가 너무 약한 것 같아 딴 얘기로 바꿨던 거거든. 뭐 줄거리는 밤에 하나 봄, 쫓아버림 이런 줄거리인데 지난 주말은 나름 보람찼었어. 그동안 고민거리였던 여친에게 얘기도 다 했고 말이야. 일요일은 집에서 한가하게 코딱지 파면서 TV 시청 삼매경에 빠져 있었지. 그러다 밤이 깊어 화들짝 놀랐어.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난 거야. 난 일요일 하루 종일 빨래를 돌렸거든. 무려 내 큰 세탁기로 3번이나 빨래를 한 양이었어. 나름 내가 깔끔돌이인데 바지 빼면 네일이랑 티, 수건은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쓰기에 빨래량이 어마어마하거든. 원래는 깨끗이 빨아서 햇살에 뽀송뽀송 말린 걸 가장 좋아해. 그리 햇살에 잘 마른 빨래는 좋은 양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나름 어느 정도 부적의 역할도 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난 빨래만 하면 비가 오네. 빨래를 8번이나 새로 돌렸던 기록까지 있어. 빨아 널으면 비 오고 빨아 널으면 비 오고 깜빡 잊고 밤이슬 맞춰 또 빨고 새 옷은 걸레대고. 그러다 좋은 게 생겼어. 우리 동네에 무인 셀프 빨래방이 몇 개 생긴 거야. 집에서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 탈수를 해서는 셀프 빨래방에 가지고 가선 건조기에 30분만 돌리면 완전 건조가 되거든. 세탁기 가득 한번 빨래를 해도 한 번에 다 건조될 만큼 용량도 널널하고. 난 그날 세탁을 하고는 마지막 빨래거리를 넣어 돌리곤 빨래방에 가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어. 시간은 밤 11시. 내가 밤에 싸돌아다니는 걸 극히 자제하지만 빨래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었어. 뭐 다음날 다시 빨면 되지 위험하게 왜 나가냐 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빠른 빨래는 내 하나뿐인 요랑 이불이랑 베개였어. 난 커다란 배낭에 빨래를 구겨놓고는 울러매고 마트에서 김치거리를 살 때 넣어주는 50리터쯤 되는 파란 비닐봉지 2개에 건조할 빨래거리를 잔뜩 싸 짊어지고 나왔어. 등에 짊어진 빨래가 거의 완전 군장 무게였고 양손에 든 봉지 하나당 무게가 거진 탄약 한 상자 무게는 되었어. 팔 뽑힐 뻔했다. 그리고 부적 붙인 내 핸드폰이랑 부적이던 지갑이랑 예비 부적까지 다 챙기고 내가 전남 신안까지 가서 직접 구해온 최고의 천일염을 1일용 비닐에 한 줌 집어넣고 길을 나섰어. 빨래 원정대. 낑낑거리며 빨래방에 도착을 했어. 다행히 그날은 특별히 뭐 보이는 게 없더라. 그래서 룰루랄라 하며 빨래방에 들어섰는데 기분이 꼬리한 거야. 그 빨래방 구석엔 비품 넣어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촉이 느껴지더라. 난 딴 빨래방으로 갈까 했지만 너무 멀어서 도저히 가려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 할 수 없이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마주치면 되지 하고 들어갔어. 그런 거 보면 나도 진짜 많이 무뎌진 거지. 예전엔 느낌만 나도 튀기 바빴는데 말이야. 건조기는 그 비품 창고 앞에 있었어. 빨래 양이 너무 많아 최소 2대는 사용해야 빨리 끝나겠는데 거기 건조기가 딱 2대야. 아래 위로. 위에 있던 건조기에 빨래를 놓고는 500원짜리 동전들을 넣고 건조기를 작동시켰어. 그리고 남은 빨래를 밑에 있던 건조기에 넣으려고 건조기 문을 여는데 에그머니나 웬 꼬마가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건조기 안에서 말이야. 내가 느꼈던 촉은 비품실이 아닌 건조기에서 느꼈던 건데 설마 건조기에 들어있으리라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거였어. 아무리 단련돼도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마주치니 답이 없더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러자 이 꼬마는 나 보여? 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날 계속 쳐다보더라고. 빨래고 뭐고 일단 밖으로 뛰어나왔어. 다행히 따라는 안 나왔는데 나와선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 한 대 피면서 진정도 하고 대책을 생각한 거야. 그 녀석은 애들령 치곤 그래도 점잖고 별 해는 없어 보였어. 애들이랑은 잘못 엮이면 어른령보다 훨씬 피곤해지거든. 내가 거기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최소한 건조시키는 시간 30분에 빨래 정리하는 시간 1시간 하면 최소 1시간 반은 있어야 할 건데 걔랑 있긴 싫었어. 언제 장난을 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 결심했어. 난 그 녀석
녀석을 쫓아내기로 결심했어. 마침 좋은 무기도 있겠다. 정리 좀 하고 마저 쓰겠습니다. 원래 글은 중간에 끊어야 제맛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갈게요. 춘천이모 시리즈 36편 셀프 빨래방에서 두 번째. 일단 건조기를 돌리는 게 우선이니 다시 들어갔어. 날 엄청 쳐다보더라고. 나도 이미 볼 수 있단 게 들켜버렸으니 이놈이 튀어나와서 달려들까봐 열심히 사주 경계를 하면서 나머지 빨래를 건조기에 넣고는 돌리기 시작했어. 웃긴 게 지도 같이 빙빙 돌아가면서 날 열심히 보는 거야. 내 빨래에 귀신 냄새 다 묻겠네. 사실 나처럼 좀 그런 쪽으로 취약한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건강한 보통 사람은 귀신이 좀 닿거나 만진 물건을 만졌다고 크게 해댈 건 없어.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접촉을 하면 나중엔 이상이 생기지. 그래서 귀신이랑 같은 집에 산다거나 귀신이 집착하고 만지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가위도 자주 눌리게 되고 헛것도 보이게 되고 그래. 일단 안 부딪히고 안 마주치는 게 최선이지. 난 일단 빨래를 건조기에 돌려놓고 밖에 나왔어. 시간을 재면서 말이야.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있다가 25분쯤 흘러 다시 들어갔어. 셀프 빨래방이 500원에 4분이더라고. 4,000원 넣으면 32분 돌아가는데 이게 권장 건조 시간이거든. 25분쯤 돌아간 빨래는 이미 대충 마른 상태였고 다시 빨래방으로 들어가는데 한 손엔 소금 한 줌이 들려 있었어. 나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애가 돌아가고 있던 건조기 문을 열고는 냅다 소금을 뿌렸고 문을 닫았어. 건조기 통에 소금 부딪히는 소리가 타닥타닥 났는데 잠시 후엔 걘 미친듯이 빠져나와 도망을 쳤고 난 빨래를 소금으로 정화한 거야. 이윽고 건조기가 멈추곤 난 빨래를 꺼내 밖에 나가 탈탈 털어 소금을 털어냈고 걘 내가 빨래를 다 정리해서 돌아갈 때까지 다신 나타나지 않았지. 아마 어지간히 놀랐을걸. 빨래를 다 정리하곤 건조기 내부에 소금을 털어내고 나오려는데 문득 좀 미안하더라. 사실 그 애가 먼저 와 있던 건데 내가 싫다고 억지로 아프게 해서 쫓아낸 거니 말이야. 난 근처 식당에 갔어. 그 동네 식당들은 야식집이고 해장국집이고 다 내 단골집이거든. 혼자 사는 남잔 식당 주인들이랑 친해야 해. 사장님께 인사드리곤 누룽지 맛 사탕 2개를 얻어왔어. 건조기 위에 올려놓고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왔네. 별 임팩트 없죠? 질소 과자 같은 얘기. 국산인 줄 알고 샀더니 내용은 마데인 차이나더란 허접한 얘기였습니다. 하면서 36편이 완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셀프 빨래방 귀신은 좀 골 때리네요. 그 안에서 같이 빙빙 돌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어지럽나? 귀신이라서 뭐 그런 게 없나 보네요. 보통은 뭔가 느낌이 귀신이니까 뭐 그 안에 통이 돌든 말든 그 형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 채로 뭔가 돌아가면서 쳐다볼 줄 알았는데 같이 돌아가는 것도 좀 골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옷의 영향이나 이런 걸 좀 받는다는 얘긴데 건조기 안에 있다가 그냥 봉변당한 귀신 이야기네. 춘천이모 시리즈 37편 예감과 예지몽.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가뚱이. 으쌰, 베트남 출장 갔다 왔습니다. 무더위에 다들 건강하시죠? 다들 벤남 귀신 기대하시겠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아, 베트남 보긴 했는데 별 임팩이 없는 거라 다음번 얘기 때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겐 멘붕인 딴 얘기를 하려고요. 저번에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지인이 돌아가셨어. 아직 마음이 굉장히 이상해. 내가 그 사고 나는 꿈을 꾼 건데 운명이라 막질 못했네. 내가 못 볼 걸 보는 탓인지 예감이나 예지몽 같은 특이한 현상을 꽤 자주 정확하게 감지하는 편이거든. 오늘은 그 얘기를 해줄게. 내가 예감이나 예지몽이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편이야.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아주 나쁜 거. 좋은 건 주로 돈에 관계된 거고 나쁜 건 거의 죽음에 관계된 거라 나도 많이 힘들거든. 일단 좋은 에피소드 몇 개 소개부터 할게. 고딩 때 일인데 정확히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 하루는 집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막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었지. 그러다 웬 종이를 잔뜩 버려놓은 쓰레기 더미가 있더라고. 난 왠지 그 폐지 더미를 뒤졌어. 근데 그 사이에 돈이 끼어 있던 거야. 현금이었는데 고딩 땐 꽤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 정말 방과 후 친구 집에 뭘 가지러 갈 일이 있었거든.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데자뷰라고 해야 할까? 그 길이 낯이 많이 익더라. 그리곤 꿈을 생각하며 저쯤에 폐지 더미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폐지 더미가 있더라고. 신기하다 생각하며 폐지 사이를 살펴봤는데 진짜 돈이 있었어. 정말 신기했었어. 그 뒤로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했고 한 번은 밥을 사 먹고 나오면서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가게 되었어. 물론 고딩 때 그런 건 아니야. 난 대학 들어가서 담배를 배웠거든. 담배를 사는데 밥 먹고 담배 사고 딱 잔돈 500원이 남았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 카운터에 있던 즉석 복권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와, 즉석 복권이 500원밖에 안 해? 뭐 하나 긁는 거 얘기하는 건가? 옛날이라 그런가?
난 복권을 잘 사지 않아.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게 5손가락 안에 꼽히거든. 그런데 그땐 복권이 너무 사고 싶더라.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긁었더니 1등이 되었네? 500만원. 와, 이때 당시에 이분이 85년생? 하여튼 그때면은 2000년도 초반이었겠네. 이때 당시 500만원? 와, 진짜 큰 돈이지. 그때 내겐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지. 반은 날 위해 쓰고 남은 반은 남을 위해 썼어. 왠지 혼자 먹으면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 내 행운의 예지몽의 탑은 역시 로또였던 것 같아. 로또가 됐어? 아, 설마 1등은 아니겠지? 이건 수원에 와서 겪은 거야. 회사 생활 초창기 때 그때 내가 금전적으로 좀 곤란했었어.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할 것이 많았고 집을 얻으면서 빌린 돈 때문에도 월급이라 봐야 너무 뻔하고 암울했지. 그러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내가 빙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하고 있는 빙고 게임을 내가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리고 내가 쓴 숫자들이 다 보였다? 그렇게 내가 숫자 6개를 쓴 것까지 보고 꿈이 깬 거야.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하게 생생했지. 그리고 이 숫자가 뭘까 하고 생각했어. 난 그때까지 로또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거든. 그리고 그 회차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 유일의 로또? 난 혹시 로또 번호가 아닐까 하고 로또를 샀어. 그런데 그땐 시간이 좀 지나는 바람에 숫자 5개만 간신히 기억을 해낼 수 있었어. 그게 로또 번호란 확신이 있었으면 나머지 번호를 다 사서 적었을 건데 에이 설마 하고는 그냥 아무 번호나 적어낸 거야. 근데 그 번호 5개가 다 맞았어. 기억 안 나던 나머지 한 번호도 나중에 발표 보니 그때 기억나더라. 그때 3등 당첨돼서 빚 갚을 수 있었어. 와, 3등. 이때 당시에는 그 로또 당첨금 금액도 엄청 컸을 건데 아쉽긴 하네요. 물론 생각하면 1등이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3등 당첨돼서 딱 빚 갚게 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이젠 내 예지몽이 안 좋은 쪽으로 맞는 경우야. 특히 죽음에 대해 생각나는 게 4번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작년에 한 번, 올해 바로 며칠 전 한 번이야.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꿈을 내가 꾸었어. 그 친구는 고1 때부터 거의 서로의 집을 내 집처럼 놀러가던 그런 친구였거든. 지금도 물론 가장 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워낙 자주 찾아가다 보니 날 손주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지. 고2 때 하루는 집에서 자다가 할아버지 꿈을 꾸게 되었어. 그전엔 한 번도 내 꿈에 나오신 적이 없었지.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셨는데 왜 TV 귀신 장면 보면 나오는 모습 있잖아. 밑에서 퍼런 불빛 비쳐서 사람 얼굴 무섭게 나오는 딱 그런 모습으로 나오신 거야. 난 꿈이라서 그런지 별로 무섭고 그런 거 없었어. 그냥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쳐다보시더니 내 손을 말없이 한번 잡으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어. 난 속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깼지. 손이 산 사람 손 같지 않고 너무 차가웠거든. 학교에 가서는 친구한테 물어보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할아버진 요즘 뭐하고 지내시냐? 고 물었더니 그냥 잘 지내신다고 오늘 아침도 식사하시고 일찍 나가셨다고 하길래 내가 기우인가 했거든. 그런데 그날 점심 먹고 오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친구를 황급히 불러내시는 거야. 친구는 급히 떠나고 나중에 선생님이 친구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난 친구 가방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아마 할아버지가 친구랑 잘 지내라고 미리 부탁하시러 오셨나봐. 귀한 장손자였거든. 대학교 때는 그 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어. 방학 때라 집에 와 있는데 친구랑은 매일 만나다시피 했지.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길에 서 있었다? 근데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거야. 상여 행렬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멈추더라. 그리고 상여에서 깨끗하게 하얀 옷에 쪽진 머리를 하신 친구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내리시더라고. 난 꿈에서도 할머니 왜 거기 타고 계세요? 그거 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젠 가야 될 때가 되었다시면서 우리 땡땡이하고 평생 우정 나누며 잘 지내라고 하시더니 다시 상여를 타시고 떠나셨어. 꿈에서 깨서도 너무 생생해서 불안했는데 다음날 친구를 만나서는 할머니 어떠시냐고 물으니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도 두 분이 왜 내 꿈에 나타나셔선 임종을 예고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 진짜. 직계존속도 아니고 부담스럽게. 그리고 한동안은 누가 죽는 예지몽은 받은 적이 없는데 작년 겨울에 다시 예지몽을 꾸게 되었어.
아, 중간에 한 번 있구나. 우리 큰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근 1년 넘어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내 꿈에 오셨어. 이젠 가야 할 때라고 웃으시며 네가 고생하겠구나 하시고 손 꼭 잡아주시고 가셨는데, 돌아가시고 큰집 형님이 외국에서 귀국이 늦으셔서 내가 상주노릇 꼬박 3일 했어. 형님이 4일째 오셔서 부득이하게 4일장 치렀고, 내 예지몽은 전혀 평소 생각도 없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오는 거거든. 작년엔 내가 잘 아는 동생이 나왔어. 꿈을 꾸는데 그 동생이 나왔는데 딱 목맨 사람의 모습이었어.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목엔 선명한 붉은 선이 있고 혀를 길게 빼문 딱 목맨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는데, 내가 너무 놀라 어찌 된 거냐고 하니 대답은 못하고 얼굴은 웃는데 눈은 눈물 범벅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한참 보이다 사라졌어. 난 다음날 너무 꺼림직해서 일부러 그 아이를 찾아가서 만났거든. 그런데 너무 쾌활한 것이 조금도 죽음의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난 뭐라도 건지려고 자세히 관찰했는데 모습에서도 얘기에서도 어떤 문제점도 찾질 못했어. 그리고 이틀쯤 후에 그 애가 집에서 목을 맸다는 비보를 들었어. 난 몰랐는데 심한 조울증이었다고 하더라고. 병원 약도 오래 먹고 했는데 내가 참 무기력해지더라. 그렇게 떠난 애를 욕도 하고 했는데 내가 뭔가 더 해줄 게 없었을까? 지금도 간혹 반문을 해. 그리고는 지난주에 돌아가신 지인분이야. 차장과 내가 잘 가던 단골 밥집 주인 아주머니신데 오래 알고 꽤 잘 통해서 진짜 친하게 지냈거든.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휴가 끝나는 날 밤에 꿈에 나오셨어. 몰골이 너무 처참해서 딱 봐도 큰 사고가 난 사람의 모습이었어. 난 꿈속에서도 너무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주머니를 잡으려 했는데 뒷걸음을 치시더라. 그러더니 날 쳐다보고는 말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자기 가슴을 손으로 막 치더니 사라지는 거야. 꿈에서 깼는데 몸에서 나던 피냄새까지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 난 날이 밝자마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했어. 별일 없으시냐고. 서른둥이 총각이 어쩐 일이냐며 물으시길래 꿈이 너무 안 좋아 그런다고 진짜 조심하시라 그랬었는데, 그래도 자기 걱정해주는 사람 둥이 총각 뿐이라면서 고맙다고 웃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아주머니와 나눈 이승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돼버렸어. 그분 택시 타고 다니셨는데 늦게 가게 끝내고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나셨다고 해. 택시에서 튕겨나가서 끌려가는 바람에 병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도 없고 내부 장기도 다 파열되어 수술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3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보호자랑 합의해서 호흡기 제거하고 그날 돌아가셨다고 하네. 막을 힘이 없으면 보여주지나 말지. 꼭 내가 더 뭔가를 못해줘서 아줌마가 돌아가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오늘 회사에 나와서 억지로 출장 보고서 쓰고 멍하게 있다가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럼 미칠 것 같아 한자 적어봅니다. 밥도 먹기 싫네요. 우리 차장은 아주 넋이 나갔어요. 외로운 처지에 아주머니가 많이 챙겨줘서 친 누나처럼 따랐었는데 아줌마 선물까지 사왔는데 말이죠. 알아보니 장지가 수원이 아니라 근 2-3시간 떨어진 곳이라 평일엔 못 가고 주말에 같이 다녀오려고요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37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운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거를 봤는데 못 막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죄책감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영화처럼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꿈이 너무 안 좋다,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처이지 않나. 더 이상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